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테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사 답안지 그리고 서브노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만들죠? 바로 이 서브노트를 작성합니다. 자, 물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괜찮은 서브노트 구매하신 거 그것을 그냥 반복 해독하시면서 학습하셔도 돼요. 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작업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중에 좋은 서브노트의 그 도움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답안이나 서브노트 작성하는 데에는 좀 그 모범적인 틀이 있어요. 이 정형적인 틀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면은 이 채점관들에게도 좀 익숙하거나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반복 학습에 유리해집니다. 그러면서 암기에도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마다 다른 틀로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놓으면 다른 주제별로 다 다른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복 학습과 암기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틀을 단순화시켜 놓고 반복해서 계속 해독하는 것이 이 암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이 개요,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서론부예요. 서론부, 서론, 그리고 이 본문이랑 차별화 부분이 이제 본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결론이 있어요. 즉, 이 본론과 결론 사이에 이 차별화 포인트를 적어주는 곳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별화 포인트는 이 결론부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이 결론의 그 중간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는 그 비중을 적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본문 부분. 이 개요에는 보통 이 정의 혹은 이 백그라운드, 즉 배경을 적는 거고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 부분에 무엇을 적겠다라고 좀 암시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묻는 문제마다 다른데 보통 본론부에는 이 종류 그리고 그것들의 특징 그리고 어떠한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어떠한 그러한 현상들의 문제점이나 위험성 같은 것을 적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적어줍니다. 자, 안전기술사에서는 이 문제점이나 대책을 적을 일이 많아요. 물론 타 기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점이나 대책을 꼭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 그것을 집중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글을 적다 보면은 문제점이나 대책 이게 아무리 쥐어짜내도 적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것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떠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단순하게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 문제점이나 대책을 적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좀 이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적을 만한 게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시고 정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보통 이러한 틀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다. 그것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문제에서 묻는 것만 적으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차별화 포인트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즉 본인이 경험한 실무 사례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최신의 그 동향은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 외에 질문 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즉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서 묻는 것 이외에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여기 차별화 포인트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론부에는 자 위에서 못 썼던 내용들을 추가로 써주셔도 되고요. 차별화 포인트나 실무 사례를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본론에서 적을 만한 게 딱히 없었으면 이 결론부에 어떻게 무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해결책이나 대책을 좀 적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시사점이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이 결론부에 적을 수도 있고요. 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여기 다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결론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화공안전기술사 교재를 보고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예인데, 자, 문제 자체가 이 미생물 부식의 일반적인 특징, 메커니즘, 문제점, 방지 대책을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틀을 다 잡아줬네요. 문제 자체가. 예, 요걸 그대로 적어도 되는데, 이 개요 부분에 미생물 부식에 대한 정의나 그 배경 지식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좀 정의와 비슷하죠. 여기 보면은 미생물 부식에 대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쪽 부분이 가장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 문제에서 묻기도 했지만 원래 그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전형적인 틀에서 뭐 특징이랑 문제점이랑 대책 적는 거, 얘가 이제 본문에 들어갈 사항들이잖아요. 가장 힘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이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정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문제점이랑 대책을 이렇게 꼭 적으려고 해보자. 자,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서술형으로 출제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1교시 단답형은 자, 분량을 한쪽 정도를 써줍니다. 그런데 2에서 4교시 서술형 문제는요, 약 3쪽 정도를 써주시는 게 거의 그 전통적으로 퍼져 있는 모범 답안 분량입니다. 근데 얘를 꼭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 채점관은 옛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분량에 좀 익숙해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고, 자, 답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으면은 적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가 지금 서술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량을 채운다면은 이 대책 다음에 뭐 5번 해가지고 실무 사례를 적을 수도 있겠죠? 혹은 실무에서의 고려사항, 이렇게 해서 실무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실무 사례 말고, 자, 이 미생물 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식들 있잖아요. 자, 부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딸랑 이 미생물 부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5번이나 6번에 다른 그 부식에 관련된 사항들을 또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본론에 적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적고 나서 얘는 그냥 차별화 가점 요소일 뿐입니다. 여기에다가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지 다른 차별화 포인트 이런 것들에 집중 너무 많이 해서 한 문제당 풀어야 되는 그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평소에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네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서술형에는 네 문제를 얼마 동안에 풀죠? 약 100분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로스 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즉 그 손실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한 문제당 23분은 우리가 푼다. 그러한 생각으로 시간을 재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차별화 포인트에 집중하시면 안 되겠죠? 즉 이 미생물 부식과 비교할 수 있는 뭐 그 밖에 그 부식에 대한 내용들 여기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결론부에는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결론 꼭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형적인 틀을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싶으면은 작성을 하는 건데, 뭐 교재에서 예를 들면은 이 부식의 종류편에서 이 부식의 정의에서 쓴 것, 부식이라는 것은 금속이 주변 환경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약화 파괴되는 현상이다. 그로 인해서 설비의 교체 및 유지 보수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부식에 대한 적절한 부식 방지 대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죠. 이러한 것들을 어느 문제든 끼워서 활용하라고 제가 결론을 이렇게 좀 좋은 내용들을 교재 곳곳에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얘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정형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든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난다?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또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했던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한 번 더 이 결론에다가 한 4줄 정도로 요약해서 작성해줘도 된다. 그게 바로 또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형적인 틀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답안지 분량을 그러니까 좀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 개요 역시도 이 다음에 적을 내용들을 한 3-4줄 요약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개요를 적는 꿀팁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뭔가 그러한 비슷한 틀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서브노트 보면은 뭐 아염소산 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해서 적으라고 해도 이 개요로 어떻게 분류되느냐 혹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 개요 부분에다가 적어주고, 자, 시험에서 묻고 있는 것들 혹은 이 위험성과 유독성이 바로 문제점이잖아요. 이 문제점 그리고 이 취급시 주의사항은 이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본문에 제가 적자고 한 이 문제점과 대책이 어떠한 형태로든 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형적인 틀을 만들면 꼭 이렇게 작성해야 점수를 잘 맞는다? 그게 아니고 본인도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암기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4번 같이 보면은 또 이것도 개요에다가 불활성화라는 게 뭔지 적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불활성화 방법의 그 종류들에 대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점은 빠져 있지만 이 주의점이라는 게 대책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형적인 틀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꼭 포함을 좀 시키자. 자, 그리고 이 53번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자주 나오는 베스트셀러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개요에다가 정의나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사항들을 적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대책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즉,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은 뭐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다 문제점이 녹아져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습관처럼 이 대책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그렇게 정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이 대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정형적인 틀로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대책이라는 것을 누락시키고 못 적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하도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대책을 이 블레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도 발생 메커니즘만 적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기 위한 대책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전기술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대책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안전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책까지 적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게요.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마다 이 틀을 다 지키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재가 너무 방대해지고 쓰잘데없는 내용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재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틀을 다 맞춰서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내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컴팩트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여기 노란색으로 칠하거나 요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들, 서술식으로 만약에 답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 정도만 들어가게 해가지고 적으면 되지, 너무 집착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적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이 문제에서 묻는 것에 집중해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신 분들은 자, 어느 정도 틀을 갖춰서 또 작성이 된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 그대로만 학습하셔도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여기를 같이 살펴보면요, 비파괴 검사의 정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 부분이 개요가 되겠죠. 그리고 질문에서 묻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종류 및 특징을 적을 때 이 안에 뭐 장단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종류 및 특징을 적을 때, 이 특징을 적을 때에는 장점과 단점이 자동으로 좀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이 특징 적을 땐 장단점이 있으면은 같이 적어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틀을 좀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사선 투과 시험에 대해서 이 선상결함 확인이 쉽고 아주 신뢰도가 높지만, 자, 단점은 자, 라미네이션 균열 등의 검출이 곤란하고 또 방사선을 이용하니까 피폭 될 수가 있잖아요, 방사능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해 놓은 건데, 자, 이러한 문제점을 따로 빼서 따로
대제목으로 또 빼가지고 예를 들면은 문제점 해가지고 각 그 비파괴 검사들에 대해서 뭐 R팀은 Rt에 대한 문제점 적고 또 UT는 UT에 대한 문제점 적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 항목을 만들어서 적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 그 대책이나 그리고 실무에서의 혹은 실무에서의 그 개선사항 해가지고 PAUT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존 UT 즉 울트라소닉 테스트의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RT의 장점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PAUT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 대책이나 혹은 실무 개선사항이라는 그 차별화 요소로 빼가지고 작성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기 쉬운 그림들을 꼭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좀 크게 그려서 답안 분량을 좀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교재는 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표를 많이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표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때에는 표를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그려서 만들면 답안지 분량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깔끔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내용도 제가 이렇게 내용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아마 제가 만약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다가 등급 쓰고 그거에 대한 그 내용들 해가지고 여기 1등급에는 어떤 내용들 2등급에는 어떤 내용들 3등급에는 어떤 내용들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은 보기에도 좋고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조금만 글을 써도 많아 보입니다. 얘를 좀 요약해서 써도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쉽게 하는 그 꿀팁을 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를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본인이 공부를 하실 때 축약해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경 요소 관리의 분류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좀 추려가지고 여기 있는 그 소제목들은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여기에 있는 뭐 정상 변경은 뭐 계획 변경 이렇게 얘를 축약할 수 있잖아요. 계획 변경 그리고 비상 변경은 긴급시라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임시 변경은 단기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변경 이렇게만 암기할 수 있는 만큼만 좀 추려서 본인만의 노트를 하나 작성해가지고 그 암기 노트만 외우시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시간 될 때 자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뭐가 있었지 하면서 이 본교재를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교시형은 이것을 다 틀을 맞춰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자 1교시 주어진 그 100분 동안에 몇 문제 풀어야 되죠? 1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문제당 자 최대 마지노선이 10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좀 보수적으로 자 8분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의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요 정도 정의나 분류 배경 요거 간단하게 적어준 다음에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바로 적어줍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시간이 날 경우에 자 결론이나 아니면 이 차별화 포인트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다른 거 못 적었던 안 적었던 내용들을 추가로 해서 적어주는 건데 자 1교시는 중요한 거 이렇게 컬러링을 해놨어요. 요 정도 갖고 가자. 그런데 시간에 맞춰서 이 8분 안에 자 다른 것도 쓸 시간이 없다. 자 그러면 이거 다 없애버리고 문제에서 묻는 거 바로 적습니다. 알았죠? 자 1교시형 문제는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절대 한 문제와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와 사랑에 빠지면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 기술사 문제는 풀 때 바람을 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씨를 뿌리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해야지. 자, 한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사랑에 빠지면 그 시험은 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야, 이 10문제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한 8문제 정도만 잘 풀면 되겠지 하고 2문제를 날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에 빠진 거잖아. 이것도 벌써 8문제랑 이 2문제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얘만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은 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약 7문제 정도 풀었는데 3문제나 남겨놨는데 즉 3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3문제 풀어야 되는데 약 10분도 안 남았어. 그러면 빨리 그 나머지 3문제 여기 7문제 빨리 끊고 여기서 끊고 자 3문제는 이 문제에서 묻는 거 빨리 따라락 적는다. 자 작성하던 7문제 더 집중해가지고 이 10분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약 8문제 정도로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절대 남은 문제 3문제를 이 문제에서 묻는 것만 바로 빅파로 들어가가지고 써주시는 거예요. 꼭 10문제 다 쓰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1교시형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문제당 10점 만점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10문제 다 풀면 100점. 그냥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쉽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10점을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기술사에서는 아무리 잘 써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조금 조심스럽게 혼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은 답을 잘 썼대. 답을 잘 썼는데 왜 고득점이 안 나오냐고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 있는데 물론 이해합니다. 잘 적으셨는데 채점관들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 눈에 잘 들어오게 썼어야 되는 게 일단 맞고 일단은 그렇게 좀 겸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엄청나게 잘 쓴 시험은 오히려 시험 그 점수가 잘 안 나왔고 자 이제 그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서 그 겸손함의 열매가 맺힐 때쯤 즉 내가 이번 시험 못 본 것 같아 이럴 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점은 거의 못 맞고 8점이 이제 만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런데 이 7, 8점도 거의 못 맞는다. 잘 쓰면 약 6점 몇 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5점밖에 못 맞았다고 뭐라고 막 정말 그 톡방에서 따지시는 분들 참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잘 받은 거예요. 사실 이 점수도. 알았죠? 그러니까 자, 이 말하려고 한 그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7, 8점이라는 그 높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먹기는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써가지고 4점에서 5점을 먹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쉽거든요. 이 7, 8점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써가지고 거기 약 6점 맞을 것을 정말 너무 완벽하게 써서 7점 맞느니 자, 안 푸른 문제를 어느 정도 적어가지고 4, 5점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 개요가 자, 비중이 낮아요. 10%.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는 했지만 또 이 개요 부분에 잘 적어주면 첫인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 적당히 우리가 선을 맞추는 선에서 개요 부분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자, 이번에는 기계안전기술사 132회 문제 1교시 문제를 보고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1교시 답안지 작성할 때 자, 이렇게 문제를 쭉 봤을 때 사실 가장 무난한 것은 이 순서대로 답을 작성하는 겁니다. 답안지에 그 문제를 풀 때 자, 이거 뒤죽박죽 풀어도 괜찮거든요. 거기 문제만 답안지에다가 자, 2번부터 내가 풀고 싶다? 그러면 2번이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문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준 다음에 답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게 좀 무난한 방법이고요. 그러면 안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2번을 지금 문제를 적어놓고 실수로 1번 문제를 여기다 풀어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 참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은 자, 뒤죽박죽 풀었어. 2번 풀고 5번 풀고 7번 풀고 그러면은 풀면서 내가 지금 몇 문제 풀었는지 세봐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자, 가장 안 헷갈리는 것은 무난한 것은 순서대로 푸는 건데 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요것도 이제 방법이에요. 자, 항상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풀 수 있는 것을 앞쪽에다 좀 배치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정도까지 가장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배치해가지고 풀었고요. 아주 잘 풀었고 그 다음에 4, 5, 6번, 7번 요쪽 문제들 이 문제들은 무난한 것들 그리고 뭐 7번이나 8번 문제들 그 정도 7, 8, 9번 여기는 조금 못 푸는 것들을 하고 10번 정도에 또 다시 잘 푸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는 또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면 첫인상 좋고 그 다음에 약간 양이 부족하면은 얘가 지금 원래 잘 푸는 사람인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야, 요 정도밖에 못 풀었구나. 유명한 또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또 잘 풀어주면은, 아, 맞아. 얘는 원래 잘하는 애지. 이렇게 끝인상 또 좋게 한번 찍어주고, 이러한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좀 만능 답안을 적는 것을 그 좋은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할 때 만능 답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모듈처럼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엄청 빨리 만들었어요. 사실 엄청 바쁜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소통을 저에게 해주시면은 저에게 관련 영상을 더 빨리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더 빠른 시간에 이 양질의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즐겁게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